반갑습니다. 2학년 생명과학원 수강 학생들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죠? 앞에 요번 주는 월요일하고 수요일이 수업이 들었더라고. 그래서 월요일은 EBS 온라인 클래스를 댓글을 보니까 대부분 다 수강을 했더라고요. 그걸 듣고 이제 제 영상 듣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하기로 했는데 오늘 수요일이니까 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올라가는 게 아마 오늘 1시쯤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11시인데 찍고 바로 올리고 밥 먹으러 갔다가 또 출결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원고 최고의 스타 임성구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놓고 올렸던데 뭐 진또배기라서 그냥 너무 재밌더라고. 쌤들 학교에서 영상 찍어 올린다고 정말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서도 또 학업적인 부분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쌤들도 다 고생을 하는데 우리 7원고 학생들도 지금 열심히 고생하면서 그지 수업도 듣고 있으니까 잘 해나갈 것 같습니다. 5월 18일 정도에 뭐 계약을 하니 많이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찍어 올리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죠? 지금 벌써 그 영상 13개나 올라갔더라고 유튜브에. 3학년에 제가 수업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3학년은 거의 다 찍어 올리거든. 그래서 많이 힘드네. 그래도 열심히 또 찍어서 올려야 우리 아이들 7원고 학생들도 열심히 수업을 들을 거니까 열심히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생물의 특성을 했었어. 총 7가지 특성이 있었는데 그 7가지 특성에 해당하는 문제는 그 7가지 중에서 예시가 나왔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잘 판단을 하면 문제는 다 풀릴 수 있다라고 했었고, 자주 나오는 것도 제가 좀 체크를 해드렸지요.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물이 아닌 바이러스도 제가 같이 수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지요?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잘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입니다. 그지? 수능 특강 10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을 하면 되는데, 오늘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라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서도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과학 단일적인 학문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주 다양한 학문이 융합적으로 해서 융합적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 분야에 연계해가지고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잘 그지? 생명과학이 중간에 있고 뭐 정보학, 심리학, 화학, 공학, 수학, 물리학, 의학 이 이제 주위에서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과만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이외에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다양한 학문과 연계를 해가지고 현재에서 과학적인 발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는 뭐 인류 복지를 위한 생명과학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하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밑에 보면 과학 돋보기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예시들 4개 나와 있지. 과학 돋보기라고 해갖고 4개 나와 있지. 요거는 이제 어떠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지는 한번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냐면 전자현미경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실에 들어가 있는 거 현미경은 전자현미경이 아니고 광학현미경이라고 불러줍니다.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거는 광학현미경에 비해서 조금 더 작은 물체를 더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능이 더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의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지, 가시광선이 아닌 전자선을 이용해 가지고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더 작은 물체를.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색깔을 구별할 수 있어요. 즉 뭐야? 가시광선 영역 안에서 확대를 해서 보는 건데, 얘는 전자선을 이용해서 확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전자선은 우리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자선을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로 처리한 화면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 전자현미경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물리학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생체 모방공학
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뭐 생명과학과 공학이 연계되어 생물의 우수한 특징을 모방한 제품을 만든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공학이랑 연관이 되어 있구나. 공학이랑 연관이 되어 있구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만약에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다리 불편한 사람의 보조 장구를 만든다.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사람 유전체 분석. 사람의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고 나와 있는 거는 옆에 너무나 많은 학문이랑 연계가 되어 있어요. 생명과학, 기계공학, 물리학, 과학, 정보학, 물리과학, 정보학, 등등등 이렇게 막 연계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유전체가 뭐냐면 유전자 전체를 유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유전체를 분석하면 이후에 좀 더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 사람 복제라든지 동물 복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전체를 분석을 하면 이제 이후에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주 다양한 학문과 연계가 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정보학 간단하게만 살짝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생명과학과 정보학이 연계되어 통계기법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DNA 염기서열과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하고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을 한다. 그래서 여기도 정보학이기 때문에 이제 정보학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학 이런 것들이랑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이 연계되어 있는 거에 대표적인 예시 4가지는 한 번씩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말하지만 현재는 이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 혹은 여기 다른 학문과의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생명과학 단일 학문으로서의 의미를 두지 않고 다른 학문과의 연계가 돼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여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나와 있는 10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거 요거를 한번 보면 좋은데 분자가 세포, 조직, 기관, 개체군, 분집, 생태계 이렇게 나와 있지? 이렇게 나와 있어. 요렇게까지는 아마 이 생명과학 1의 가장 뒷단원에 해당하는 생태계 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분자라고 하는 거는 분자생물학이라고 해가지고 생명과학 2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생명과학 2의 제일 첫 번째 단원에 해당하는 거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생태계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생원의 가장 뒷단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죠? 옛날에는 이제 단일로 배웠는데 사실 얘네들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생물 영역 안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분자생물학이라든지 세포생물학이라든지 생태계에 해당하는 단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생물 안에 있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쭉 나열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열한 거냐면 작은 것부터 큰 거로 이렇게 나열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모여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미시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거시적인 영역으로 좀 더 넓게 보면서 지금 생태계까지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그런 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얘기했던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과 다른 학문과의 연계, 요거는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왔는데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문제화 시키기도 되게 애매한, 뒤에 문제가 몇 개 나와 있는데 너무 간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요거는 아마 너희들 지금 2학년이지, 그지? 1학년 제가 보충했을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보충 안 들은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특강에 해당하는 이론 부분이 공부 교육과정에서 15년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좀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론적인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아마 수학에서도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탐구 방법 두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기납법과 연역법에 해당하는 게 나올 건데요. 이쪽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해갖고 이쪽에서도 기납법
귀납법은 귀납적 방법이라고 해도 되고, 연역법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연역법, 연역적 방법 이렇게 두 개가 세 개의 생명과학 탐구 방법이 등장을 한다. 사실 이것도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과학의 탐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생명과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의 탐구 방법과 똑같다. 근데 생명과학에 국한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은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보시고요. 제가 설명하는 걸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납법 해가지고 이제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표가 같이 이제 하나가 나와 있지. 자연 현상이 있고 관찰 주제를 선점하고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안한 다음에 관찰을 하고 그 관찰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야? 관찰만 하고 있어. 그래서 귀납법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관찰을 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눈으로 보는 것도 관찰이지만 만져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것, 오감을 이용해서 하는 모든 행동, 혹은 어떠한 관찰 도구, 내가 자를 갖다 대가지고 오는 거를 길이를 재본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관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관찰이라고 하면 전부 다 애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관찰 도구를 이용한 관찰도 다 이제 관찰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관찰 계획 세우고, 관찰을 어떻게 할 건지 하고, 관찰 수행하고, 전부 다 관찰만 하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할지 방법을 고안하고, 그지? 관찰한 다음에 이 관찰된 내용을 뭐 하는 거냐면, 일반화하는 거야. 일반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관찰된 내용의 데이터를 정리해가지고, 원리나,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를 일반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귀납법의 다예요. 그러면 이제 귀납법에 대한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12페이지 보면 과학 돋보기에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잘 봐봐.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의 부리 모양이 서로 다른 거를 관찰했지.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섬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섬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다양하게 이제 섬이 모여 있는 거, 이 전체를 군도라고 하는데,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핀치라는 새가 살았대. 요도 살고, 요도 살고, 요도 이제 핀치라는 새가 살았는데, 각각 이 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핀치 새를 다 관찰을 했어요. 관찰한 다음에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는 핀치의 부리를 관찰하기로 했대. 방법을 고안한 거잖아. 내가 뭘 할지를 정한 거야, 그지? 그 핀치의 전체적인 모습보다는 뭐에 집중하겠다? 부리 모양에 이제 집중해서 내가 관찰하기로 했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갈라파고스 군도의 각 섬에서 사는 핀치를 관찰, 채집한 후 부리 모양을 서로 비교했대. 부리 모양을 관찰하기로 해서 부리 모양을 뭐라고 했어? 부리 모양을 채집한 다음에 부리 모양을 서로 비교를 했대. 그리고 나서 맨 밑으로 보면 서식 지역과 먹이에 따라 핀치 부리의 모양이 달라졌다는 결론을 내렸대. 그럼 만약에 여기가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E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 핀치 다 잡아가지고 부리만 계속 봤는데 어떤 그 핀치의 부리는 두껍고 어떤 거는 뾰족하고 어떤 거는 막 휘어있고 막 이렇대. 근데 그 원리를 찾아보니까 먹이가 다 달랐다는 거야. 이 섬에 사는 먹이가 다 달랐다는 거. 그런 결론을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일반화 시키는 게 뭐겠어? 핀치라는 새는 먹이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뭐만 해서 관찰만 한 거야. 내가 이런 걸 관찰하기로 해갖고 내가 보기만 한 거지, 그지? 이쪽에서는 이제 눈으로 보는 관찰을 한 거잖아, 그죠? 그게 다예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해가 됐지,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연역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연역법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귀납법은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역법이 대부분의 문제에 등장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연역법에 좀 많이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역법도 이전에 교육과정에서는 한 10단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5단계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다 없어지고 여기도 한 5단계 정도로 이제 추려가지고 지금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역법을 한번 보면 그 단계를 제시하기 전에 연역법을 보면 얘도 관찰을 해요. 근데 얘는 관찰을 통해서 어떤 걸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고 어떠한 현상을 보고 혹은 만지고 느끼고 관찰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거야. 왜 그렇게 될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의문점에 의해서 일단은 한번 잠정적인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잠정적인 답을 뭐라 그러냐면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봤는데 제가 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한번 해답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정적인 답이 내가 확정적인 답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그거에 해당하는 실험을 통해서 내가 증명을 해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얘는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실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정적인 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자, 관찰은 귀납에서도 했고 연역에서도 했어.
근데 귀납 같은 경우에는 가설 없지. 실험도 없어. 그냥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야. 하지만 연역법 같은 경우에는 그 관찰한 내용을 통해서 그 궁금증에 해당하는 잠정적인 답을 한번 제시해보고 그 잠정적인 답이 진짜 맞는지 내가 실험으로 증명을 해보이는 이 두 개의 여기 없는 거지. 있고 없는 거에 의해서 일단은 귀납법인지 지금 하고 있는 탐구 방법이 연역법인지에 해당하는 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오케이. 연역법은 가설이 있고 실험이 있지만 뭐다? 귀납법에는 가설도 없고 실험도 없더라.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역법이 이제 중요하다 했으니까 이제 요거를 좀 우리 이제 영상이 요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우고 나서 연역법에 해당하는 거를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귀납법은 저게 다예요. 귀납법은 끝났고요. 연역법은 상세한 단계별로 해가지고 문제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상세하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역법 중요하다. 총 5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관찰 및 문제인식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관찰한 내용을 통해서 잠정적인 답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거를 가설이라고 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세 번째는 그 가설에 해당하는 내용이 진짜 맞는지 뭐를 한다면 탐구 실험을 해봅니다. 실험을 설계하고 및 수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실험을 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실험 결과값 데이터가 나오지. 그 데이터, 그 결과, 실험 결과를 분석해야 되는 거야. 결과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내가 첫 번째에 해당했던 잠정적인 답이 맞는지 한번 맞는지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맞는지를 보는 거지 지금 여기서. 그지? 그게 맞다라고 하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결론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도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확정적인 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정해서 어떠할 것이다 라고 설정을 했는데 실험을 해가지고 맞았어. 그럼 맞다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에. 그죠?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잠정적인 답을 제시를 했어. 근데 내가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했어.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내가 첫 번째 설정했던 그 가설이 틀려버렸어. 가설이 틀려버리면 이쪽으로 갈 수가 없겠지. 뭘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바꿔야 되는 거야. 새로운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 새로운 가설에 해당하는 실험을 다시 해갖고 결과 분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틀리면 다른 가설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각 단계에서 상세하게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자. 이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내가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 아파트가 딱 있어. 햇빛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여기는 이제 그늘이신 빛이 잘 없는 지역이고 여기는 빛이 아주 잘 드는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는 빛이 잘 안 드는 지역이다. 빛이. 근데 여기에서 자라는 식물을 보니까 얘는 식물이 이렇게 키가 크게 잘 자라. 근데 얘는 키가 안 크고 지금 잘 안 자라. 그래서 이제 쭉 퇴근길에 보니까 아파트 근처에 사는 식물들은 되게 키가 조그맣고 작아. 근데 이제 거기 말고 빛이 잘 드는 거 지역을 보니까 커. 뭐야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관찰하고 있는 거잖아. 2단계인 겁니다. 2단계. 어떤 걸 관찰을 하고 왜 그럴까라고 의문점을 드는 단계가 2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관찰 및 문제인식 단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현상을 관찰을 해서 보든 맛보든 뭐 이렇게 한다 그랬지 그죠? 그 관찰해 갖고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의문점. 왜 그럴까?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 그러면 그 의문을 통해서 나는 이제 여기 뭘 설정한다? 잠정적인 답을 한번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식물 자라는데 이게 중요한가 봐. 그러면 나는 이쪽에서 잠정적인 답을 설정을 할 거예요. 잠정적인 답은 뭐뭐일 것이다겠어, 뭐뭐이다이겠어. 당연히 뭐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는 뭐뭐뭐가 어떻게 되면 뭐뭐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아직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됩니다. 가설 설정은 뭐뭐가 어떻게 되면 뭐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럼 내가 앞에 이 의문점을 통해서 여기에 잠정적인 답을 한번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 빛이 잘 들면 빛이 세면 식물이 잘 자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지, 그죠? 가설을, 그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시험 문제의 핵심입니다. 연역법에서는. 먼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제시를 해보면 이쪽에서는 두 가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변인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을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잠정적인 답을 제시를 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내가 실험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어느 지역은 내가 빛을 잘 안 들게 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빛을 잘 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실험 설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식물을 이제 키워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내가 실험을 설계하는 거에서 얘네들을 신경 써가면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실험에서야 금방 이런 것들을 설정하겠지만 조금 더 복잡한 농도 차이에 의한 뭘 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그러면 식물이 잘 자란다라고 하는 거는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빛이 있고 여기 광합성 양이 있어. 빛이 있고 광합성 양이 있어. 그럼 나는 빛을 어떻게 줄 거냐면 1도 줘보고 처음에 0도 줘보고 1도 줘보고 2도 줘보고 3도 줘보고 4도 줘보고 했는데 광합성 양은 이제 식물이 생장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여기에서 0이니까 0이니까 한 3 정도 3cm 정도 자랐고 얘는 4cm 자랐고 6cm 자랐고 8cm 자랐어.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런 데이터를 여기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즉 실험 결과 결과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실험 결과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제시를 해주든 실험 결과를 읽어 나가든 글로 서술이 될 수도 있지만서도 보통 실험 결과 값은 뭐로 표현을 하냐면 표나 그래프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프로.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쪽에 빛이 있고 요 광합성 양이 있어갖고 점점 더 잘 자라 이렇게 가는 거 알겠나, 그죠?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표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그죠? 하나는 광합성 양 해갖고 이거에 대한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 이쪽에서 방금 뭐라 그랬냐면 빛이 잘 될수록 빛이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잠정적인 답을 한번 제시를 했는데 실험을 해갖고 실험 결과 값을 읽었는데 방금 같이 이 내가 잠정적인 답이 맞았어. 그럼 맞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건 어딘가요? 여기 결론 도출이에요. 그래서 결론 도출은 뭐냐면 얘 가설 설정은 잠정적인 답이었지만 얘는 뭐다? 확정적인 답이에요. 확정적 답이기 때문에 뭐뭐가 어떻게 되면 뭐뭐가 어떻게 된 이다. 뭐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이제 확정 탁 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연역법은 진행해 나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됐지, 그죠? 그러면 내가 제일 중요한, 요게 제일 중요하다 해서 실험 설계 및 수행. 도대체 변이는 뭐야? 실험과 대조군은 뭐야? 이게 시험 문제 대부분 다 나온대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 그지? 요거에 해당하는 걸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걸려갖고 대조군 실험군이랑 변인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13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변인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변인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조금 더 밑에 적을까? 적을 데가 없네. 변인 설정. 변인 설정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변인은 총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쪽에 봐봐. 탐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또 나눌 수 있대. 자,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눌 수 있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작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요인으로 탐구에서의 측정된 결과값이다. 얘는 뭐냐면 실험 결과값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얘와 얘를 설명할 때 보면 얘를 설명할 때는 종속변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그랬고, 얘는 뭐냐면 얘가 변함에 따라서 따라 변하는 실험 결과값이라고 그랬어요. 즉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독립변인이 변함에 따라서 종속변인은 따라 변하는 실험 결과값, 이렇게 이제 서로를 같이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들었던 예시로 한번 볼게요. 자, 빛의 양이 있어. 근데 이쪽에서 빛이 잘 들면 식물이 잘 자란다,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실험을 할 거야. 빛을 1 주고 2 주고 3 주고 4 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광합성량, 식물이 생장하는 정도, 광합성량을 측정을 했어. 그러면 실험 결과값은 뭔 거야? 광합성량이야. 그럼 얘가 무슨 변인인 거야? 얘가 아까 여기서 나오는 실험 결과값. 야, 종속 변인이겠지. 얘가 종속 변인이야. 그러면 얘가 빛을 내가 1 주고 2 주고 3 주고 4 주고에 세팅을 한 후에 얘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값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무슨 변인이야? 독립 변인이겠지. 자, 그러면 광합성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빛에만 있느냐? 아니겠지. 아니겠지. 자, 온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양도 있을 거잖아. CO2 양도 있을 거야. 이거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뭐가 궁금한 거야? 빛이 변함에 따라서, 빛의 양에 따라서 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만 궁금하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나는 실험에서 봐봐. 얘를 1 주고 2 주고 3 주고 4 줬어. 근데 내가 온도도 여기는 20도고 20도고 여기 30도고 여기 30도 줘버렸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왜 이게 안 되냐면 봐봐. 빛의 양도 광합성에 영향을 주고 온도도 영향을 주고 물도 영향을 주고 CO2도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내가 요렇게를 비교한다라고 하죠. 그럼 이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거는 빛도 다르게 주고 온도도 다르게 준 상황에서는 빛 때문인지 온도 때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나는 지금 이 실험에서는 뭐의 변화에 따른 뭐를 알고 싶은 거야? 빛의 변화에 따른 광합성량 변화만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줘야 된다는 거야?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 빛 변화에 따른 광합성량의 변화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럼 내가 이쪽에 만약 20도 줬으면 다 20도로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물을 1리터 주면 다 1 줘야 되는 거고 CO2를 10 줬으면 다 여기 10을 줘야만 얘의 변화에 따른 뭐다? 이의 실험 결과값의 변화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실험을 세팅을 할 때, 실험을 설계를 할 때 내가 빛의 양은 다르게 줘야 되지. 이 다르게 줘야 되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얘를 다르게 조작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변이? 조작되는 거야. 하지만 요 세 개는 어떻게 줘야 되는 거야? 똑같이 줘야 되는 거야. 다르게 주면 안 되는 거야.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야. 통제를 해야 되는 거야. 이 둘을 합한 변인이 뭐다? 여기 독립변인인 거야. 독립변인이 변함에 따라서 실험 결과값은 바뀌는 거야. 얘네에 의해서 얘는 바뀔 수 있어. 근데 나는 얘의 변화에 따른 얘를 알고 싶기 때문에 얘네들은 통제를 해줘야 되고 얘는 조작을 해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이 설정을 잘 이루어줘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작 변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변화를 줘야 되는 거야. 얘는 변화를 주면 안 되는 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난 얘 변화에 따른 얘를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통제를 해줘야 돼. 변화를 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또 말장난일 수도 있어. 자, 통제 변이는 종속 변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라고 해야 돼. 왜? 주기 때문에 통제해야 되는 거야. 안 주면 신경 안 써도 돼. 통제 변이는 될 수가 없어. 주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게끔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군과 대조군. 요것도 이제 보충 때 설명한 걸로 설명하는 게 애들이 제일 잘 이해를 하더라고. 옛날 기억 한번 되살리고요. 보충 수업 들었던 애들은, 아닌 애들은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군 대조군. 요것도 이제 여기 단계 안에서 이제 전부 다 이 1번, 2번은 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병든 닭을 준비를 했어. 병든 닭을 준비를 했어. 왜 병든 닭을 준비했냐면 얘를 치료해 주고 싶었어. 치료를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이 병든 닭이 뭔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얘 면병 뭐 호흡기 질병이라고 요즘 호흡기 많이 있지 그죠? 호흡기 질병에 든 닭을 치료하고 싶어서 그 치료제를 개발했어. 자, 치료제 얘를 개발했어. 그래서 병든 닭 50마리를 준비해가지고 이 치료제를 내가 투입을 해버렸어.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병이 다 나았어. 살았어. 다 살아pis어. 이 치료제에는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를 물어보면 원래 싹 대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룰루랄라 하고 있습니다. 그지? 이 치료제를 내가 병든 닭을 했는데 병이 나았어. 원래 죽어야 되는데 다 살아pis어. 효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결과 정답은 모른다. 왜 모르냐면 잘 보세요. 다른 병든 닭 50마리를 준비했는데 치료제를 투입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는데 살아pis어.
자, 그러면 이 둘을 비교했었을 때 치료제 A는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가만히 놔둬도 살 놈, 치료제 A를 투여했는데도 사는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병든닭 50마리를 준비하고 치료제를 투입하지 않았는데 실험 결과가 얘네들이 전부 다 50마리 다 죽어버렸어. 이 두 실험을 비교했었을 때는 치료제 A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치료제 A의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뭐야? 치료제 A를 투여한 집단도 존재해야 되지만 투여하지 않은 집단도 있었을 때 그 둘의 결과값을 비교했을 때 이 실험 결과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조작 변인을 가한 이 집단을 뭐라 그러냐면 실험군이라고 해요. 조작 변인을 가하지 않고 가만히 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지? 그래서 항상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을 할 때는 항상 애들이 실험군만 설정을 해. 내가 어떠한 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걔네들만 계속 투여해보는 거야. 농도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투여 안 했을 때의 결과값을 두고 투여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봐야만 걔가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이해가 됐지, 그죠? 그래서 실험군하고 대조군을 나누자라고 하는 거는 실험군은 뭐냐면 조작 변인을 가한 거, 조작 변인을 투여한 거, 대조군은 뭐냐면 조작 변인을 투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이것도 말장난이 될 수가 있는데 병에 뚜껑이 열려 있었어. 열려 있는 병을 준비했어. 뚜껑이 열려 있는 두 병을 준비했는데 내가 일부러 얘가 A고 얘가 B야. 얘가 A고 얘가 B야. 여기는 뚜껑을 이렇게 닫았어. 그러면 누가 실험군이고 누가 대조군인 거야? 내가 일부러 닫은 조작을 가한 게 B잖아. 그럼 B가 실험군이고 A는 뭐야? 대조군인 거야. 근데 내가 둘 다 닫혀 있는 걸 준비하고 내가 B의 뚜껑을 열었어. 그러면 또 뭐가 되는 거야? 열려 있는 B가 뭐야? 실험군이고 닫혀 있는 A가 대조군이 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원래의 상태가 뭔지를 보고 내가 어떠한 조작을 가한 게 뭐다? 실험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지, 그지? 이 정도만 설명을 하면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문제풀이에서도 잘 하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의 예시들만 간단하게 한번 싹 보고 이론은 마친 다음에 뒤에 한 세 문제 정도 앞에 아까 이거 설명했던 이게 뭐야? 뭐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과 뭐 다른 학문과의 연계 이거는 풀지 않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혼자 풀어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연역법이나 기납법에 해당하는 문제 2점짜리 3개만 딱 풀고 오늘은 수업을 거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일단 13페이지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역적 탐구의 사례 해가지고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플레밍의 페니실린 탐구 사례 해갖고 나와 있어. 자, 관찰 및 문제인식 단계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보자. 배양 접시에 핀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증식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배양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이렇게 폈어. 근데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는 거야. 혹시 왜 그럴까 궁금한 거지? 1단계야. 그래서 나는 가설을 설정했어. 푸른 곰팡이가 생기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 자, 푸른 곰팡이가 생기면 세균 변식을 억제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설정을 했지, 그죠? 그리고 이제 탐구 설계 및 수행을 보면 세균 배양 접시에 두 집단으로 나눴어. 왜 두 집단으로 나눴겠어? 하나는 실험군으로 둘 거고 하나는 대조군으로 둘 거잖아. 실험군 대조군을 나누기 위해서 두 집단으로 나눈 거야. 대조군을 보면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고 세균을 배양했어. 그치? 대조군.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가 없이 그냥 세균만 배양한 거야. 근데 얘는 세균을 배양을 했는데 뭐야? 푸른 곰팡이를 첨가한 거야. 첨가했으니까 실험군. 가만히 놔뒀으니까 뭐야? 대조군.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대조군의 배양 접시에는 세균이 증식하였고 실험군의 배양 접시에는 세균이 배양하지 않았어. 실험군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어. 뭐야? 내가 가서 설정한 게 맞았지? 그럼 결론 도출은 뭐야? 거기 뭐야? 푸른 곰팡이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성한다. 내가 잠정적인 답이라고 설정했던 얘가 실험했는데 맞았어. 맞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네. 얼마나 정신이 없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해놨겠어? 가설 설정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빛이 잘 드는 곳에서 광합성 양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빛이 세니까 잘 들었지, 그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기는 빛이 세지면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를 서술하는 방식이나 얘를 서술하는 방식이나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얘만 다르지 똑같이 서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설과 결론 도출은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설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내가 뭐랬어?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 성량을 알아보고 싶었지. 근데 빛의 세기는 무슨 변인이었어? 조작 변인이었지. 광합 성량은 뭐였어? 종속 변인이었지. 그래서 항상 가설 설정할 때는 조작 변인 변화에 따른 종속 변인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 얘도 똑같이 서술된다고 그랬지. 조작 변인이 변하면 종속 변인이 변한다. 실험에 이제 맞았어. 여기도 앞에가 조작 변인이 들어가고 뒤에가 뭐가 들어가? 종속 변인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프도 한번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후에 한번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애들이 영상이 길면 싫어해요. 학습자를 배려하는 마음, 그지? 그 다음에 뭐 사례 2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유사하니까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한 3문제 정도 풀고 저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배고픕니다. PPT 띄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PPT를 띄웠습니다. 3문제만 딱 풀고 가겠습니다. 빠르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뭐 9번, 10번, 11번, 12번 한번 보시면 되겠고, 뭐 9번 한번 풀어보세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 오늘 배운 내용이 이제 14번부터 15, 16번 이제 3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 먼저 한번 볼게요. 그림은 연역적 탐구 방법의 일반적인 과정 중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가설 설정 결과해서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이다. 5단계 뼈 찍으자 관찰 및 문제인식에서 A에서 가설 설정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실험해야 되고, 그지? 실험 설계 및 수행해야 되고, 여기는 결과 분석. 여기는 뭐라고 나와있니? 결과 해석, 결과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BC는 충분히 판단 가능하겠지? 그리고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결과 분석한 결과 가설이 틀렸을 때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다른 가설을 세워야 된다라는 과정이 기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A는 기납적 탐구 방법에서도 있는 단계이다. A. 가설 설정은 기납에 있다. 없지. 기납에는 뭐만 있었다. 관찰만 있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대조군 설정과 변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 대조군 설정하고 변인 통제하고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B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죠? C 단계이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맞겠네. 기억은 탐구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의 경로이다. 그지? 틀리면 가야 되는 거야. 답은 D거든.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들이 이제 PPT가 잘 안 보인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학년도 찍고 1학년도 찍고 2학년 찍고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밝게 하는 방법을 고안을 해볼게요. 이것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 문제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어느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과학자는 탐구를 통해 가설이 옳음을 증명하였다. 일부만 나타냈다 해서 다 안 나타났다 해서 한번 보면요, 가를 한번 볼게. 푸른 곰팡이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분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가설 설정 단계겠지. 것이다. 그 다음에 나를 보면 A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B에서는 세균이 증식했대. 자, A라는 곳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했고 B에서는 세균이 증식을 했대. 그지? 뭐야? 내가 실험했는데 결과를 읽고 있는 거잖아. 네 번째 단계. 결과에서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를 보자. 세균 배양 접시 A에 AB를 준비한 후 기억에만 푸른 곰팡이를 첨가하고, 기억인 A 아니면 B라고 있는데 기억에만 뭘 설정했어? 푸른 곰팡이를 설정을 했어. 기억에만 푸른 곰팡이를 설정을 했어. 근데 가설이 뭐였어? 푸른 곰팡이가 있으면 세균이 증식을 못했잖아. 근데 실험 결과는 세균 증식 못한 게 A였는데 이건 뭐야? 가설을 옳음을 증명하였다. 이 가설이 맞았대. 그러면 사실 이 2번 첫 번째 가에 해당하는 게 가설이었는데 얘는 것이다를 이라고 바꾸면 뭐도 될 수 있는 거야? 다섯 번째 단계인 결론 도출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맞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기억이라는 곳에 푸른 곰팡이를 뭐라고 했노? 배양액을 첨가했다는데 배양액 첨가한 건 어디라고 봐야 되겠어? A라고 봐야 되겠지. 푸른 곰팡이 첨가한 거지. 그러면 A가 무슨 실험군? 뭐다? 실험군이고 B가 뭐다? 대조군이다. 푸른 곰팡이를 넣었잖아. 조작을 가했잖아. 그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억은 B다. 기억은 B가 아니고 뭐다? A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작 변이는 세균의 증식 여부이다. 세균이 증식했냐 증식하지 않았냐는 실험 결과값이지 조작 변이이 아니고 뭐다? 종속 변이이다. 이해도 틀렸어요. 탐구 과정은 다다 나이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다를 내가 설정을 안 했지. 다는 내가 A, B로 나누고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 넣고 하나는 푸른 곰팡이 넣지 않았어. 실험 설계하고 있는 거지, 그죠? 세 번째 단계는 실험 설계입니다. 그러면 다는 안 나와 있지만서도 얘를 순서대로 간다면 2번, 3번, 4번 가, 다, 나 순위 되겠지.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마지막으로 16번. 지우고 16번 한번 보자. 다음은 철수가 소화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자, 소화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가설이 나와 있지. 가설 하나만 나와 있어도 나는 변이 두 가지를 판단했다 그랬어. 앞에 나오는 변인이 뭐다? 조작 변인이다. 뒤에 나오는 변인이 뭐다? 종속 변인이다. 나는 얘를 계속 바꿔줬는데 실험 결과값은 녹말이 분해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다. 기억은 증류수 아니면 X 플러스 염산 플러스 증류수 중 하나이다. 자, 기억은 여기 있어요. 그지? 여기 있어.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이 든 실험관 1과 2를 준비한 후 표와 같은 조건으로 물질을 첨가하고 37도씨에서 반응을 했다. 자, 1과 2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같은 양이 여기도 녹말 들어있고 여기도 녹말이 들어있었대. 얘가 1이고 얘가 2야. 근데 또 똑같이 37도씨 여기도 37도씨로 맞춰줬대. 똑같이 맞춰주는 거는 뭐다? 통제 변이이다. 얘를 1도에서 실험하고 얘를 37도씨에서 실험하면 온도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맞춰준 거야. 온도는 뭐다? 통제 변이이다. 여기도 녹말 넣고 여기도 녹말 넣는데 녹말의 양도 똑같이 해줬대. 그럼 녹말의 양도 뭐다? 통제 변이이다. 그러면 나는 뭐만 달리해줘야 돼? 실험 1, 2에서는 조작 변이만 달리해줘야 되지. 조작 변이는 뭐였어? 한쪽에는 소화효소 X를 넣고 한쪽에는 소화효소 X를 넣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서 보면 얘는 소화효소 X 넣고 증류수 넣었어. 그럼 이쪽에는 X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뭐만 넣어줘야 돼? 다른 거 말고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뭐만 넣어줘야 되겠어? 그렇지? 증류수만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 세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지. 증류수 아니면 X 플러스 염산 아니면 염산 플러스 증류수다. 염산이 계속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 염산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만 넣어줘야 돼? 증류수만 넣어줘야 돼. 근데 내가 봐봐. 여기에는 증류수도 다 넣어줬는데 여기는 X 넣고 여기는 X 넣지 않았어. X라는 거를 처리한 1번이 무슨 분이다? 실험분이다. 얘를 처리 안 한 얘가 뭐다? 대조분이다.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나를 보니까 실험 결과 1에서만 녹말이 분해되었다. 그러면 이제 가하고 나를 또 볼 수 있지. 가하고 나를 보면 나는 내가 이렇게 실험 결과 값을 단순히 읽고 있는 거지. 어디는 분해됐고 어디는 분해되지 않았다라고. 그지?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이렇게 막 세팅하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번 과정인 실험 설계 및 수행 단계이고 나 과정에는 실험 결과 값을 읽고 있으니까 네 번째 단계인 결과 분석, 결과 해석 단계라고 보면 또 되겠습니다. 그죠? 다 분석했습니다. 기억은 증류수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는 가설을 지지한다. 굳이 내가 여기에서만 분해가 됐대. X 있을 때만 분해했대. 맞는 말이 되겠고 기억 맞고 니은 맞고 그 다음에 D가 1은 실험군이고 2는 대조군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에는 내가 X라는 소화효소를 넣었고요. 얘는 X를 넣지 않았습니다. 조작을 가한 1이 실험군, 가하지 않은 2가 대조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2점짜리에 해당하는 우리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문제도 다 풀었어요. 그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도 우리 두 번 들었잖아, 그지? 앞에들은 뭐 월수 들을 때도 있고 화수 들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들었더라고. 어쨌든 앞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EBS 온라인 클래스의 강의를 들을 거고요. 뒤에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제작한 영상을 만들어서 또 클래스팅에 유튜브 연계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잘 이해했으면 뒤에 3점짜리 문제도 개별적으로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3점짜리 문제도 풀이하는 영상을 같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